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불안세대. 요즘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어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지, 그 흔들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모가 문제다, 스마트폰이 문제다 같은 단정으로 끝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의 하루가 바뀌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어른들끼리도 숨이 가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정답을 드리기보다는 질문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첫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불안을 말할 때 종종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예민한 아이야. 요즘 애들은 멘탈이 약해. 내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그런데요, 만약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분위기라면 어떨까요? 불안 세대가 던지는 질문은 대체로 이런 방향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가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디지털 환경이 폭발적으로 바뀐 시점과 겹쳐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겹친다는 표현이에요. 겹친다는 건 곧바로 원인이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겹치는 지점을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 채 더 큰 파도만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불안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환경이 바뀐 속도에 대한 몸의 반응일 수도 있다. 불안은 종종 약함이 아니라 경보입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피하려는 생존의 기능이죠. 문제는 경보장치가 고장났을 때가 아니라 경보가 24시간 울리게 만드는 환경이 있을 때입니다. 그 환경이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은 하나의 큰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이 어느 순간부터 놀이 기반에서 폰 기반으로 재편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놀이는 단지 재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놀이는 몸을 쓰며 위험을 가늠하는 훈련이고 친구들과 부딪히며 관계의 규칙을 배우는 교실이고 혼자 심심해하며 상상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라는 토양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스크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인상적인 표현 하나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보호, 온라인에서는 과소보호. 현실에서는 위험해, 하지마, 다칠까봐, 나중에, 혼자 보내기 불안해. 온라인에서는 그냥 애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이 조합이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현실에서의 작은 모험이 줄어들면 두려움을 이기는 근육이 자랄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비교와 평가와 자극이 아이들의 주머니 속에 24시간 들어와 있죠.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언제 쉬나요? 아이들의 뇌는 언제 아무 일도 없는 평온을 경험하나요? 다음 장에서는 책이 제시하는 흔들림의 경로를
4가지 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책과 관련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위험 경로는 대략 4묶음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밤이 무너질 때 아이들의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수면은 단지 피로 회복이 아니라 감정 조절의 기반이니까요. 문제는 스마트폰이 잠자기 전에 마지막 시간을 바꾸고 새벽에 깨어남을 자꾸 끌어당긴다는 점입니다. 어른도 그러잖아요. 피곤한데도 화면을 한 번만 더 보고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그 한 번이 결국 밤 전체를 바꾸는 경험.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취약합니다. 뇌가 아직 성장 중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닙니다. 설계가 의지를 이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힘이 덜 자란 쪽이 불리합니다. 둘째, 사회적 박탈입니다. 온라인 연결이 늘면 외로움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도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같은 공간에서의 침묵, 사소한 표정, 함께 걷는 시간, 같은 느린 신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화면은 빠른 신호에 강하고 느린 신호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연결을 늘리면서도 고립을 동시에 경험하는 역설이 생깁니다. 셋째는 주의의 파편화입니다. 짧은 영상, 빠른 전환, 즉각적인 보상. 이 구조는 집중력을 훈련하기보다 집중이 깨지는 리듬을 학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력이 깨어질 때 감정도 같이 깨어지거든요. 불안은 마음이 산만해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비교와 평판의 압력입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만드는 시기라서 타인의 반응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좋아요, 댓글, 조회수. 이게 전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이의 자존감이 나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반응에서 출발하게 되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 4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잠이 줄고 관계가 얕아지고 집중이 끊기고 비교가 깊어질 때 불안은 커진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둘러싼 논쟁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론을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불안 세대는 큰 울림을 만들었고 동시에 큰 반론도 불러왔습니다.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스마트폰,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이라고 말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가? 비판자들 중 일부는 말합니다. 연구들에서 효과 크기가 작거나 일관되지 않다. 트렌드가 함께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인과를 단정하면 위험하다. 학교 스트레스, 경제 불안, 팬데믹 같은 변수가 함께 작동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시대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를 정리한 리뷰들은 공포가 앞서가면 정작 중요한 원인을 놓칠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72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페이스북 보급률과 웰빙 지표를 연결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확산이 광범위한 심리적 해악과 연결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반대로 저자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일 연구로 결론 낼 수 없고
이러한 증거를 합쳐 위험 신호를 봐야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 설계된 중독성과 비교 구조는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 여기서 제가 밤 낭독자로서 취하고 싶은 태도는 하나입니다. 논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를 멈추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논쟁이 있다는 건 우리가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책을 읽는 가장 성숙한 방식은 스마트폰이 모든 걸 망쳤다도 아니고 다 과장이다도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요. 아이들이 취약해지는 경로가 분명히 있다면 그 경로를 줄이는 쪽으로 환경을 조정해보자. 그리고 그 조정안으로 책이 내미는 것이 바로 다음 장의 4가지 규범입니다. 책과 연관 프로젝트에서 자주 제안되는 규범은 4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전 스마트폰은 늦추기, 16세 전 SNS는 늦추기, 학교는 폰 프리, 현실에서의 독립성과 자유놀이 늘리기.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라는 겁니다. 부모 혼자 결심하면 손해보는 구조. 우리 집만 늦추면 아이가 소외되는 구조. 그래서 이 책이든 현실의 움직임이든 결국 강조하는 건 같습니다. 함께 해야 비용이 내려간다. 첫째, 금지보다 경계를 세우기. 아이에게서 뺏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울타리로 설명하기. 예를 들어, 이건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너를 겨냥한 설계가 너무 강해서야. 둘째, 폰을 뺀 자리에 현실을 채우기. 폰을 줄이면 심심함이 옵니다. 그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면 폰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산책, 동네 친구 만나기, 운동, 보드게임, 취미, 작은 심부름, 이런 것들이요. 셋째, 학교와 합의하기. 여기엔 연구도 엇갈립니다. 학교의 제안만으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고, 반대로 부분 금지는 무력하니 하루 전체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의 규정이 아니라 학교, 가정이 함께 만드는 일관성에 가깝습니다. 넷째, 아이의 내면 언어를 바꿔주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는 왜 또 폰이야? 가 아니라 요즘 마음이 어떤데? 오늘 학교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뭐였어? 요즘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게 뭐야? 불안을 없애려 들면 아이는 더 숨습니다. 불안을 말할 수 있게 만들면 아이는 숨을 쉽니다. 불안 세대가 던지는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탓하지 말자. 부모를 탓하지 말자. 그 대신 아이들이 버티기 어렵게 설계된 환경을 어른들이 함께 손보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과 말을 꺼낼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걸.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부터 아주 작은 규칙 하나부터 바꿔보자는 결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조용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